과세관청에서 이제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문자하고 안내문을 많이 보냈고,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고 과세관청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자 개정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비과세였으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없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2천만 원 이하더라도 그렇게 됐고, 2020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예요. 내가 과세 대상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과세 대상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미등록 가산세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됐고, 또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이 데이터를 갖고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임대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요는 안내문 이제 다 갔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과세관청에서 지금 주택 임대에 대해서 과세 준비 태세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또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까지였는데 저희 관할 이렇게 세무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이 등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미등록 가산세가 올해 이렇게 적용된다. 이 미등록 가산세는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하면은 배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특히 내가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은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하면서 그 사이트 내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부처, 그러니까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에서 각각 주택 임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각각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어떤 소스를 갖고 있냐면,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연말정산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 근로소득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월세를 얼마 냈는지 신고하면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세 소득 공제 자료가 있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냈을 거 아닙니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자료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자료하고 재산세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전세 받으면 신고하는 게 확정일자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데 모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와 관련된 모든 소스가 한데 모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소스를 갖고 주기적으로 이제 수시로 고가 또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탈루 유형을 5개를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전액 신고 누락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거든요. 특히 서울에 저쪽 어디야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 동네 가면은 보통 확정일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일부러 주택 임대를 주고 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을 누락을 했습니다. 특히 고급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군 부대 근처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이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 분산을 했다는 거예요. 소득세가 이제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이면은 많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거를 분배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해가지고 신청 명의로 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낮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고도 좀 누락했다라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추징한 사례고요. 세 번째는
소득세를 적게 내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락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 번째는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득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경비를 늘려고 했더니 전제 조건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들어가는데 주택 임대라는 사업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실무적으로 보면은 대출 이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나머지 뭐 중개수수료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거의 가공의 인건비. 특히 국세청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잡고 있냐면 인건비 중에서 친인척 인건비. 근데 그 친인척이 임대주택 관리하는 있는 곳에서 멀리 산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은 수원에 있는데 그 친인척은 사는 데는 부산에 있어요. 다 가라잖아요. 그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인척 인건비, 특수관계자의 인건비.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공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차량. 특히 이제 고가 차량 같은 거. 차량이 사업 관련성이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임대소득과 관련돼서는 이 주택임대뿐만 아니고 상가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도. 차량으로 등록된 것들은 사후관리에 걸리면은 아니면 세무조사 들어가면 거의 100% 부인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예요. 보통 신축을 판매했으면 이제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다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 부분 분양되고 일정 부분은 아직 미분양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걸 계속 공실로 놔둘 수 없으니까 임대를 줍니다. 근데 그 임대 기간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수익금액에 대해서 가산세하고 이렇게 추징된 사례고,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 조사를 들어갔는데 나 임대료 받은 게 없대요. 차명으로 받고 뭐 했겠죠. 근데 이 관리사무실에 가가지고 관리비 납부를 세무서에서 그 관리비 사무실에 이제 공문을 띄워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관리비를 매달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임대소득을 누락한 거를 추징했다는 사례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전산도 요즘 너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고 과세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숨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관건은 그거죠. 그동안에는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소득도 엄청 많았었죠. 근데 그거를 많이들 누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중요한 건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터치를 하겠대요. 2천만 원 이하까지. 근데 과연 얼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가지고 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터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해놓고 혹시 요건이 맞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공통 질문, 개인 질문 말고 공통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예. 2000년도에 임대사업 신고를 한 사람이 예. 지금 현재 법이 바뀐 상황에서 매기 5% 이내 상승이 제한됩니까? 항상 5% 증액 제한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민간임대주택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하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5% 룰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세법은 언제죠? 언제부터 5% 룰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되는 것부터 5% 룰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양쪽 다 등록한 그 임대사업자들은. 그 전까지는 5% 룰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딱 두 개만 빼고, 뭐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 적용하는 거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왜? 얘네 둘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부터 시작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법이 신설때부터 5% 룰이 있었는데 나머지 세제 혜택,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지금 소득세 30%, 75% 감면, 얘네들은 언제부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료부터만 5%만 준수하면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득이 예. 공동명인데 한쪽은 지금 대기업 다녀서 소득이 많고 한 예. 사람은 안 그러면 100대 0으로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신고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연봉이 세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 넘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주택이 A, B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손익 분배 비율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0, 배우자가 0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죠? 5대 5로 하는 것보다 남편이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더 많이 내는 꼴이 되죠. 그런 불리한 점은 있는데 또 어떤 건 또 유리할까요? 부인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실익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는지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얼마 이상 내야지 건보료가? 건강보험료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었을 때 얼마 이상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든지 결손이 되든지 해야지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자동차, 소득, 재산을 갖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 건강보험료가 아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왜? 2019, 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으니까 뭐 그 자료가 없을 테고 2019년도 이번에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신고를 하면은 이 자료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11월 달부터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날 거고 주택임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11월 달 가면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제 불이익이 이제 가산세 0.2% 부과하는 거 예. 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뭐 세원 노출 문제라든가 예. 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실업급여 문제라든가 연관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 일단 과세 대상에 해당되잖아요. 과세 대상에 해당되면은 가면 갈수록 FM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점점 더 전산 자체가 발달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처음에 2017년도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는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법은 아직 그렇게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정부 각 부처들이 만나가지고 회의한 결과를 갖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시에는 예. 건보료 부과를 하려면 금액이 어떻게 해요? 그게 민감한 건데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건보료가 이제 그 피부양제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야 이제 피부양자로 떨어져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전용 면적이 80평방미터 초과가 되지만 시지가는 기준 시가는 6억 이하인 그런 다가구 주택의 부분 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일단은 언제 취득을 했는지 또 지금 내가 만약 그거를 등록했었을 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취득 시기에 따라서
또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따라서 뭐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언급이 저기 그 유튜브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맨 끝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역 예. 건보일 경우에는 예. 이미 모든 재산이 다 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건보료에. 예. 그리고 저는 남편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건보 그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피부양자로 네, 네. 예. 제가 그러면은 이미 다 그 남편이 이미 건보료를 그 인상한 거를 다 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는 또 인상한 걸 내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자가 아닌가요? 남편께서 지역 가입자로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인상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남편분이 그동안 냈던 것보다 남편분이 이제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향후적으로는 남편분도 내고 나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역 가입자는 이미 합산돼서 다 내고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사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 안에 그 보험 거기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그렇죠. 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올라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도 따로 또 그러면 제 것만 따로 사모님 것만 빼서 나옵니다. 본인 것만. 예, 맞습니다. 올 연말부터 11월부터. 올 예, 올해 11월부터 2019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갖고 이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올 것인지를 판정을 할 겁니다. 지역 보험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지역가입자로 되는 거니까. 그럼 남편 거는 좀 주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만 받을 게 이제 더. 예. 그 수익금의 2천만 원 이상 시에 예. 종합소득세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혹시 예.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감가상각비요? 근데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만약 소득세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할 수는 있겠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몇 년 동안 할 수 있죠, 우리가? 통상적인 게 40년, 조금 줄이면은 3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두 번째, 여기에서 경비로 처리가 됐으면은 나중에 양도세에서 취득가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경비로 처리를 했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은 내가 양도세에서 나중에 40%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100% 감면에 농특세 20%만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아까 조세특례제한법 95조에 해당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는 뭐 계산해봐야겠죠. 예. 저는 아까 그 관리비 부분 예. 궁금합니다. 관리비도 민감한 건데 이거 괜히 아까 누락을 하는 분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임대 세대수가 조금 있는 거면 관리비를 맞아요.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비를 소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하시고한테 빼고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FM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누락을 했었을 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그거를 문제 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저기 하면은 제 강의를 내부에서도 많이 보는데 예,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그쪽 세입자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연말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월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월세하고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그 월 보증금 임대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임대료만 그럼 신고를 예. 월세 세액 공제니까. 수리비는 세금 계산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필요경비에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꼭 법적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설령 내가 간이 영수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되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부가세를 더 주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견적서하고 통장 이체 내역은 만들어 놓으셔라.
마지막으로 이제 받겠습니다. 40제곱 이하랑 예. 기준시가 2억 미만의 경우에 예. 여러 개가 있어도 그걸 간주인들을 싹 빼줍니다. 빼주나요? 예. 예를 들어서 100채 중에서 100채는 넘어있나? 한 10채 중에서 8채가 40제곱미터 이하면서 2억 이하예요. 그럼 나는 다 전세로 놓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됐죠? 예. 더 궁금한 거는 나중에 기회. 그렇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임대소득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했을 때는 그런 2천만 원 이하의 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제공될 겁니다. 예, 마지막 진짜 마지막. 상가는 상관없습니다. 상가는 별도로 보시면 돼요. 상가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상가는 분리과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 오늘 예. 공동사업자 하나 있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 하나 있고 단독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각각 간주인들이 각각 여기서도 3억 여기서 예, 맞습니다. 빼주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개 겹쳐져 있는 사람은 총 6억을 빼준다는 말씀이세요? 개인 거에서 3억을 빼고 그다음에 공동에서 3억을 빼고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나온 간주 임대료를 그냥 50대 50으로 이렇게 분산을 합니다. 4억 5천을 빼준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했었을 때 그 사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